안녕하세요. 저는 윤순애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제 삶이 작은 위로가 될까 싶어 용기 내어 입을 열어봅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윤순애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얼핏 보면 낡고 해진 통장이지만 이 안에는 5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는 달아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숫자는 제가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제 이름 석자 말고는 쓸 줄 모릅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만뒀거든요. 순애라는 두 글자만 어설프게 쓸 줄 알았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집이 불타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때부터 제 삶은 늘 생존 그 자체였어요. 폭격 소리에 귀를 막고 방공호에서 웅크리던 어린 시절. 배고픔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너무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여자아이는 공부 안 시켜도 된다는 어른들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논밭으로 내몰렸습니다. 순애야, 너는 밥만 짓고 살 줄 알면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을 삼키며 동생들 뒷바라지했던 나날들. 그때 내 손에 잡힌 건 책이 아닌 호미와 낫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학교 가는 남동생을 배웅하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책 가방을 맨 동생의 뒷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지요. 저도 저만의 책 가방을 갖고 싶었는데 그 작은 소망조차 사치였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동생의 교과서를 몰래 들여다보곤 했어요. 고, 노, 덜을 더듬더듬 읽으면서 세상을 배우고 싶은 갈망을 혼자 사겼습니다. 19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시부모님, 시누이까지 다 모시며 살았어요. 당시엔 신부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혼인을 치렀지요. 빨간 두루마기를 입은 남편의 모습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 불을 지피고 들에 나가 뼈가 부서져라 이랬지요. 소 여물을 주고 달모이를 챙기고 논밭을 일구고 단 한 톨의 쌀이라도 남의 것 얻어먹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등골이 휘고 무릎이 시리도록 움직였지만 그 시절 여자들에겐 그런 고통조차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몫이었지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면사무소에 다니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밤이면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저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순애, 너는 한글을 몰라서 그렇지 마음만은 누구보다 지혜롭다며 미소 짓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우리 아들은 꼭 대학까지 보내자라며 꿈을 키우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저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고 밥을 먼저 먹으라며 내 그릇에 반찬을 더해주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도 저를 두고 너무 일찍 떠났어요. 결혼한 지 7년, 아들이 겨우 5살이었을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정민이는 어쩌고. 제 애원에도 돌아오지 않던 그 사람.
가슴에 대고 그의 체온을 느끼려 해도 점점 식어가는 온기만 남아 더 서러웠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방에서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가 아빠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을 때 말문이 막혔지요.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멀리 출장 갔어. 정민아, 하늘나라로.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안았을 때 정민이의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주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세상은 차갑더군요. 시가에서도 냉대가 시작되었어요. 재산은 다 우리 오빠 것인데 내가 뭘 가져가겠다는 거냐는 신우이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니 통장 한 장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돈으로 정민이 키워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때 시동생 영호가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관리할게요. 정민이 대학 보내려면 돈 아껴야죠. 그렇게 돈을 맡기고 저는 시동생이 주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누이들은 하나둘 떠나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의지할 곳은 시동생뿐이었지요. 제 무지함이 한스러웠지만 그때 저에겐 아들 정민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장작을 패고 여름엔 논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모를 심고 가을이면 새벽부터 나가 별을 베면서도 정민이의 웃는 얼굴만 떠올리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 정민이에게만은 빈손을 보이기 싫어 닭을 키워 낳은 달걀을 팔아 과자를 사다 주곤 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웃음이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똑똑했어요. 시골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들썩였죠. 우리 윤순의 할머니 아들이 서울대래. 잔치상을 차리고 이웃들을 불러 모았던 그날, 저는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한 보람이 있다 싶었지요. 아들이 잘 되면 제 인생도 덩달아 빛날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쌀독이 바닥났어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요? 우리 정민이 서울대학교라는데요. 라며 하늘을 보고 중얼거렸지요. 처음 서울 가는 기차를 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민이의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달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정민이는 세상에서 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요. 낡은 짐 가방에 고향의 김치와 된장을 가득 담아 입학식에 갔던 날, 정민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뿌리쳤을 때의 당혹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여기선 그런 거 안 먹어요. 그 순간 느낀 거리감, 그건 앞으로 다가올 소회의 시작이었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성공이 제 행복이 아니라 외로움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정민이가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는 고향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아들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민이는 엄마, 여기서 뭐 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며 낯빛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원룸에 누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민이가 결혼한 날은 제 평생에서
가장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옆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제가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느낌에 서글펐지요. 결혼식장에서 제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분주히 지나가는 정민이를 바라보며 문득 이 행복의 자리에 제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조촐한 한복 차림의 노인, 그게 바로 나였지요. 어느 설날 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손님이 있어서요. 그 손님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 보따리를 들고 갔는데 현관문 앞에서 서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는 큰 방엔 발도 못 들이고 TV 소리만 친구 삼아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지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거실을 바라보며 제게는 그곳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립니다. 어머님, 부엌 일은 저희가 할게요. 뭐 만지시면 깨질까 걱정돼서요. 제가 정성껏 만든 시골 음식은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며 손끝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맵쌀로 직접 빚은 떡을 가져갔을 때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본 순간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 떡을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방앗간에 가서 기다리고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하고 증기에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정성을 들였는데 그런 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기쁨에 벅차 달려갔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첫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름진 손으로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만지며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봐요.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며느리가 달려와 어머님, 아기 감기 걸릴까 봐요. 제가 안을게요 라며 빼앗아 가던 순간 제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주를 돌보려 해도 어머님은 요즘 육아법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에 위축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가장 서러운 건 제 존재가 민폐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손주들 시험 잘 봤다기에 엿과 과일을 사들고 서울까지 갔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추운 겨울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지요. 하지만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아주머니가 할머니, 거기 사람 있어요. 텔레비전 소리 들리는데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외출했어요. 저는 들고 간 선물 봉투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돌아서며 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창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류장을 놓치고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맸습니다. 추위에 손발이 얼어붙고 배도 고팠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가슴 속에 맺힌 서러움이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자서 밭을 일구고 텃밭의 채소들과 이야기하며 살았지요. 가끔 마을 회관에 가면
또래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손주 서울대 갔다더라. 우리 손주 요새 미국 유학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한마디 거들고 싶었지만 제 아들과 손주들 이야기를 하면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화로 제 흉을 보는 걸 몰래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리모컨 들고 냉장고 열려고 했다니까. 하하. 그 웃음소리에 저는 밤새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그를 몰라 TV도 못 켜고 전화도 못 하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인가요? 왜 손주들이 할머니를 놀리는 영상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게 죄라면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죄인인가 봅니다. 손주 생일에 줬던 지갑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보았을 때 감기로 고열이 났는데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끄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길에 넘어진 저를 외면하고 문자 한 통 보내던 모습에 나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이었지요. 그래도 원망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자신을 탓했으니까요. 한밤중에 가슴이 아파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제 곁에 있어 준 건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엄마, 내가 지금 출장 중이라 라는 말만 남기고 병원비 송금했다는 문자를 보냈지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 밤 생각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언젠가 눈을 감으면 내가 후회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시동생 영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남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형수님, 미안합니다. 50억 넘어요. 다 형수님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시동생.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주식을 투자해 50억 원의 재산으로 키워놓았던 것입니다. 시동생의 마지막 숨소리가 멎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님처럼 저를 아끼고 제 무지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묵묵히 도와준 시동생.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삶의 용기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촌부가 50억이라니요? 하지만 변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과 아파트 주식까지 모두 저의 소유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저에게 이런 재산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증서 잘 보관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그 서류를 넣고 밤새 뒤척였어요. 이게 꿈일까, 현실일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50억의 주인이 되었어도 달라진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의 씨앗이었지요. 며칠 뒤 아들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민이가 전화로 엄마, 요양원이 괜찮은 데가 있는데 라고 말을 꺼냈을 때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76해를 살아오며 처음으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니? 그 질문을 던지며 변호사님께 모든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이미 작은 가방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창밖만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마음속으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아들의 진심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입구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내밀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침묵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요. 그 순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나 이제 요양원 안 갈란다. 내 집에서 살 거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며느리는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짓 눈물인가 싶어 처음엔 냉정하게 바라봤지만 밤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들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정민이가 떠올랐습니다. 물웅덩이에 빠져 울던 5살 정민이. 그때도 지금도 저희 품은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속이 다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서러움과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했어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자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맺혔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손녀 수아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복수나 아픔을 주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식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를 알든 모르든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네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제 곁을 지키고 며느리는 학원을 접고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주들과 함께고 노더를 배우며 삶의 새로운 기쁨을 찾는 때입니다.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한글을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만
손주들이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응원해 줄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동안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 세상의 글자를 읽어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한글 공책을 펼치고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쓰는 시간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처음 완성했을 때 손녀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단어를 쓰면서 제가 느낀 감정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제 손으로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다니 꿈만 같았어요. 손녀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세상을 다시 배우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며느리는 제게 요리를 배우겠다며 메모를 하고 저는 그녀에게 한글을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모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는 전화기 사용법도 배워서 아들에게 직접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냅니다. 비록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입력하지만 그 작은 성취가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은행에 혼자 가서 통장 정리를 했어요. 창구 직원이 할머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통장 잔고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손에 쥐고 나올 때의 그 기분. 평생 남에게 의지해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은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것은 가족과 시동생 영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겠다고요. 시골의 어린이들이 저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윤순의 김명호 장학재단. 그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어제는 손녀 수아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저기 벚꽃 예쁘죠? 라고 말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꽃이라고만 알았던 것을 이제는 벚꽃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모든 글자가 저에게 새롭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이야. 그동안은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도 이제는 다 소중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고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76의 나이에 처음으로써 내려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 정민이가 어린 시절처럼 내 손을 잡았다. 손녀 수아가 내가 쓴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고 박수쳤다. 며느리가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2그릇이나 먹었다. 돈이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이 행복이다.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랑, 존중, 가족의 따뜻함. 이것들은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내가 가난했을 때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나이에 새롭게 배우는 한글.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윤순의
오늘도 한 글자라도 더 배우자.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촌스럽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굳은 손과 굽은 허리는 자식된 우리를 위해 바친 시간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을 부끄러워하는 건 자식의 몫이지 부모님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겐 큰 행복이 될 테니까요. 다음 주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합니다. 손주들이 저를 위해 작은 졸업식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졸업식에서 제 가족들 앞에서 편지를 읽을 거예요.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 정민이에게. 엄마는 너를 끝없이 사랑한단다. 세상의 모든 윤순의 할머니들이 가족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